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만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이채의 김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이채 조윤희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동안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한 경험이 있고 반성폭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폭력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선임, 이런 때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조 2항 3항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송치 기소됐을 경우에 재판이 이제 진행될 텐데, 피의자,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증거 보존 절차, 공판 준비 기일, 그리고 공판 절차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시면 성폭력 범죄의 고소 사건을 피해자 변호사가 계속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잘 몰라서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성폭력 피해 어떤 때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증거가 진술뿐일 때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밀폐되고 은밀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가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분들이 증거가 내 말뿐인데 이걸 누가 들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교적 그 피해 상황이 굉장히 명확한데도 계속 그 고민하시거나 주저하시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네. 다만 아마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 상반된 진술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에서 주요 증거로 계속 활용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진술의 신빙성을 충족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럴 때 이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경험이 많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많이 접하고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로 피해 진술을 잘 정리하고 고소 이후 절차에 계속 이렇게 임하셔야지 나중에 무고 역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까지도 대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다행히 진술 이외에도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건 당시 장면이 정확하게 찍힌 CC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CCTV에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었고 또는 또 이제 실내에서 내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경우에는 그럼 이제 증거가 없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또 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을 증거로 낼 것인지도 굉장히 많이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술 이외에 어떤 걸 증거로 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때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원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미 고소장 그리고 1차 피해자 경찰 조사까지 마치신 상태셨는데 의뢰가 오신 사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피해자 1차 진술을 했으니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가해자 조사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가해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1차 진술의 내용이 굉장히 반박이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관 입장에서도 진술 이외에 딱 명확한 뭔가 추가 증거가 추가로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결과를 이제 약간 지지부진하게 그냥 끌고 있는 듯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진술 조사부터는 같이 이제 동행을 했고요. 그래서 조사 후에
피해자분한테 혹시 사건 발생 직후에 가까운 지인한테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신 뭐 적이 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었는데 가까운 지인한테 이렇게 말도 하셨었고 네, 메시지도 많이 보내놓으셨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너무나 그 주요 진술 증거와 밀접한 증거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도 변호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고 나니까 사건 결과가 바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분명 본인은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망설이시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주요 증거에 버금가는 어떤 증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이 피해 경험을 누군가한테 사실 말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한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정말 일어났을 수도 있는 사건이겠구나 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잘 정리하셔서 추가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해자의 어떤 변명, 항변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럴 때 당혹감을 넘어가지고 분노감까지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들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항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를 봐요. 정말 옛날에는 좀 단순하게 그냥 피해자 네가 나 꼬셨다. 그리고 뭐 꽃뱀이다, 피해자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씌우셨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차분하면서 어떤 법적으로 뭔가 조금 그럴싸한 주장들, 신박한 주장들이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진짜 뭐 우연한 뭐 이런 우연한 접촉이었다.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감사의 의미와 뭐 격려를 전달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계속 고의성을 낮추기 위한 주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이런 주장들이 얼핏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내가 재반박할 수 있는지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잘 연결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신뢰할 만한 변호사와 상담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당시의 기억, 피해 당시의 기억, 감정, 그리고 상황, 맥락을 오픈하고 얘기하면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경우는 피해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가해자들의 항변을 이제 수사관님의 질문을 통해서 전해 듣거나 하게 되면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상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봐요. 근데 여러분 고소는 믿어준다, 믿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믿어주지 않으면 서운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자책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증거 싸움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주요 증거가 진술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을 하시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하지만 적극적인 변호인 선임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는 변호사님들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영상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